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숙종 시절 경기도 여주의 한 명문가에서 혼인을 며칠 앞둔 어느 밤 사당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를 파보니 사람의 뼈가 나왔어요. 50년 전 이 집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원혼은 왜 하필 지금 혼인을 막으려 한 걸까요? 이유를 알고 나면 소름이 돋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숙종 임금 제위 시절의 일입니다. 경기도 여주 남한강 줄기가 굽이쳐 흐르는 곳에 최씨 문중의 고택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유학을 숭상하고 예절을 중히 여기는 명문가였죠. 이 집안의 셋째 아들 이름은 최도원. 사람들은 그를 최진사라 불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글 한 줄을 읽으면 10줄을 깨우쳤고 붓을 들면 선비들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 아이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의 동량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것이 어찌 사람의 바람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최도원이 18살 되던 해봄 집안에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이웃 고을 양평의 부유한 토호 박씨 집안의 딸이었어요. 박씨 낭자는 얼굴이 달덩이 같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서로 마음을 맞추어 혼인날을 잡으니 마을 잔치가 사흘을 이어졌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혼담이 오간 그 시점부터 생겨났습니다. 혼인 날짜를 잡고 나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최도원의 어머니 홍씨 부인이 한밤중에 잠에서 깼어요.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어요. 그러나 울음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가늘고 서럽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리였어요. 홍씨 부인은 촛불을 켜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소리는 안채 뒤편 담 너머 최씨 문중 사당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부인은 꾹 참고 사당 앞에 이르렀습니다. 사당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울음소리는 분명히 그 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부인이 용기를 내어 사당 문을 열려 하는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그 혼인을 시키지 마십시오.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안개 속에서 울려나오는 것처럼 공허하고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홍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인의 기절 소동으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사당을 살펴보니 문은 변함없이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위패 앞에 놓인 제사 그릇들이 누군가 손댄 듯 위치가 어긋나 있었고 제상 위에는 진흙으로 덮인 작은 여인의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져다 놓지 않은 신발이었어요. 여러분, 잠긴 사당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안에 흙 묻은 신발이 놓여 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집안 어른들은 잡귀가 들어온 것이라 하여 무당을 불러 굿을 했습니다. 굿은 사흘을 이어졌어요. 무당이 신을 불러내리더니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집에 오래된 원한이 있습니다. 물에 잠긴 원한입니다. 땅 아래에서 부르는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장차 피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 어른들은 이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양반가에서 무당의 말을 어찌 고지곳대로 듣겠습니까? 혼인 날짜는 그대로였어요. 혼인을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최도원은 서재에서 홀로 글을 읽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 마당 한가운데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흰 치마를 입은 여인이었어요. 달빛이 환한 밤이었는데도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최도원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기계가 있었어요. 창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심야에 남의 집 마당에는 무슨 일이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도원은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핏줄기가 두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은 입을 열지 않은 채 최도원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 순간 여인은 사라졌어요. 최도원은 그날 밤 식은땀을 흘리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마당 한가운데 여인이 가리켰던 바로 그 자리를 파보자고 했어요. 집안 어른들은 화를 냈습니다. 귀신에 홀린 것이 아니냐? 면박을 주었어요. 그러나 최도원의 아버지 최참봉은 아들의 얼굴빛이 워낙 심상치 않아서 몰래 머슴을 시켜 그 자리를 파보게 했습니다. 반자쯤 팠을 때였어요. 흙 속에서 뭔가가 나왔습니다. 낡고 썩은 천조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쌓여 있는 것은 뼈였습니다. 사람의 뼈였어요. 작은 뼈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닌 작은 체구의 여인의 것으로 보이는 뼈가 구덩이 속에 가지런히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뼈와 함께 나온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낡은 비녀 하나. 비녀 끝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경술련 유랑막내. 경술련이라면 5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라는 이름은 양반가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천민이나 종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뼈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최참봉은 집안의 가장 나이 많은 늙은 종 봉출 영감을 불렀습니다. 봉출 영감은 그때 나이 70이 넘었고 최씨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낸 자였어요. 봉출 영감은 뼈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겠군요. 봉출 영감이 전한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경술년, 최씨 집안에는 막내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막내는 얼굴이 빼어나게 예쁘고 눈에 총기가 있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씨 집안의 둘째 아들이 막내를 몰래 가까이 했어요.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지금 최도원의 할아버지인 최알림의 형, 즉 큰집 할아버지 되는 이였습니다. 둘 사이에 정이 들었고 결국 막내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양반집 자제가 종의 몸에서 자식을 두는 것 자체는 당시에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첩으로 들이거나 서자로 받아들이는 관례가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막내가 보통 여종이 아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막내는 기가 세고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자신의 아이를 양반 자제로 키워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집안의 수치를 드러내놓고 다녔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그러자 집안의 결정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막내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집안에서는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봉출 영감은 어린 시절 우연히 그날 밤의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지시를 받은 머슴 몇이 막내를 끌고 나가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마당 한자리에서 흙을 다지는 것을 어린 봉출 영감은 담 너머에서 떨면서 보았던 겁니다. 그 후 봉출 영감은 평생 그 비밀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어린 종의 몸으로 감히 양반집 어른들의 일을 고발할 수 없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말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봉출 영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막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와 함께 그 자리에 묻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최참봉을 비롯한 모든 이들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마당 밑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매일 그 위를 밟고 지나다녔던 겁니다. 그 위에서 밥을 먹고 웃고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원혼이 깨어났습니다. 혼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뼈를 발견한 후 집안은 발칵 뒤집혔어요. 최참봉은 막내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고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혼인날은 코앞이었어요. 최도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던 여인, 땅을 가리키던 손가락, 그 땅 아래서 나온 뼈들, 무언가가 자신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경고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혼인을 막으라는 것인가?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인가? 혼인과 원혼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밤이 깊어 사경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최도원의 방문이 스스로 열렸어요. 바람도 없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차가운 기운이 밀려들었어요. 촛불이 흔들리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보였어요. 흰 저고리에 흰 치마, 풀어 헤친 검은 머리. 눈에서는 여전히 핏빛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어요. 이 집안의 남자를 믿지 마라. 피가 대를 이어 흐른다.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갑고 슬프고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최도원은 전신이 굳어버린 채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막내요?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이가 죽었소. 죄가 없는 아이였소. 나는 죄가 없었소. 그러나 이 집안 어른들은 나와 내 아이를 죽이고 흙 속에 묻었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인의 핏빛 눈물이 마룻바닥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50년 동안 이 땅 아래에서 불렀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소. 최도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혼인을 막으려는 것이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최도원을 향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최도원은 여인의 얼굴 위로 또 다른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 어딘가 익숙한 그러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 여인이 말했습니다. 박씨 낭자를 살펴보아라. 그 낭자의 어머니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최도원은 혼인 전날의 풍습을 핑계로 사람을 시켜 신부 박씨 낭자의 집안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이 최도원을 얼음장처럼 굳히고 말았어요. 박씨 낭자의 어머니는 원래 양평 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다른 지역에서 흘러들어온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의 본래 성씨를 아는 이가 없었어요. 박씨 집안의 토오 박서방이 그 여인을 젊을 때 아내로 맞아들인 것인데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아기 때 어딘가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인물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부모도 없었어요. 그저 행색이 남루한 어미가 갓난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박씨 동네 어귀에 내려놓고 사라진 것을 박씨 집안 친척이 거두어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태어난 해를 박씨 낭자 집안에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경술년이었습니다. 막내가 죽은 해. 최도원의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맞아들어갔습니다. 봉출 영감은 이렇게 말했었죠. 막내는 경술년에 아이를 품에 안고 죽었다고. 그러나 사실 막내가 죽은 것은 아이를 낳은 뒤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막내가 죽기 전에 아이를 어딘가에 내려놓은 것은 아닐까?
자신은 피할 수 없지만 아이만큼은 살리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양평 어귀에 버려진 채 발견된 아이이고 그 아이가 자라 박씨 낭자의 어머니가 된 것이라면 박씨 낭자는 막내의 손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막내를 임신시킨 최씨 집안 둘째 아들 이 사람이 최도원의 큰집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막내의 손녀가 박씨 낭자예요. 즉 최도원과 박씨 낭자는 같은 핏줄이었습니다. 반남매나 다름없는 사이였어요. 원혼 막내는 무작정 혼인을 방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녀를 지키려 한 것이었어요. 50년 만에 땅속에서 올라온 것은 복수가 아니라 경고였던 겁니다. 최도원은 아버지 최참봉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최참봉은 믿지 않았어요. 귀신의 말을 어찌 믿느냐. 역정을 냈습니다. 그러나 최도원이 박씨 낭자 어머니의 출생 내력을 이야기하자 최참봉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술련, 양평, 버려진 갓난아이. 최참봉은 봉출 영감을 다시 불렀습니다. 막내가 죽기 전에 아이는 어찌 되었소? 봉출 영감이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저도 끝까지 본 게 아닙니다. 그날 밤 막내를 끌고 나갈 때 막내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다만 이튿날 마당에 묻힌 것이 작은 체구 하나였습니다. 뼈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뼈는 하나였어요. 어른 하나의 뼈였습니다. 아이의 뼈는 없었어요. 막내는 아이를 낳아 어딘가로 보낸 뒤 홀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 아이만큼은 살렸던 겁니다. 최참봉은 그날로 혼담을 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씨 집안에는 급한이 생겼다는 핑계를 댔어요. 실제 이유를 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인 전날에 혼담을 파하는 것은 큰 결례였고 박씨 집안은 당연히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나 최참봉은 이를 감수했어요. 혼담이 파해진 날 밤이었습니다. 최씨 집안에서는 막내를 위한 제를 지냈어요. 정식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양반집에서 천민의 원혼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공식화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최도원은 자신의 옷을 바꿔 입고 막내의 뼈 앞에 술과 음식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막내씨, 내 집안 어른들이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소. 그 잘못을 이제야 알게 되었소. 당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다 드러낼 수는 없으나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죄는 내가 대신 빌겠소. 제발 편히 가시오. 밤새 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막내의 뼈를 깨끗이 씻어 인근 양지바른 언덕에 묻었어요. 묘비는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여러분, 묘비 대신 심은 나무 한 그루. 50년 동안 아무 이름도 없이 마당 아래 묻혀있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무덤다운 무덤이 생긴 겁니다. 그 이후 최씨 집안에서는 사당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마당에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어요. 봉출 영감은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50년간 가슴에 짓눌렸던 짐을 내려놓은 듯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다고 해요. 그로부터 3년 뒤, 최도원은 결국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벼슬길에 올라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그는 홀로 막내의 나무 앞에 서서 오래 있었어요. 나무는 3년 만에 제법 자라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최도원은 그 바람 속에서 무언가를 들었다고 훗날 자신의 문집 도원잡록에 남겼습니다. 그 소리는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아주 가늘고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기쁜 소리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최도원은 그 앞에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여주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최도원은 훗날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이들이 많다. 나는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경험한 것은 이것이다. 억울하게 죽은 이의 원한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드러난다. 그것이 귀신의 형상이든 우연의 형상이든 결국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나는 그것을 귀신이라 부르지 않겠다. 세상의 이치라 부르겠다. 경술련의 막내는 50년 만에 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자신을 죽인 집안의 자손에 의해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비석 삼아. 그것으로 충분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나무는 오래오래 자랐다고 해요. 최 씨 집안이 몰락하고 고택이 허물어진 뒤에도 그 언덕의 나무만은 수백 년을 넘겨 살았다고 여주 땅 사람들은 전합니다. 지금도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아는 이가 있다면 그 앞에서 함부로 굴지 마시길.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소름 돋는 조선의 비밀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